나무의 그늘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성진 스님과 우리 최상미 교수님 두 전문가를 모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자살 충동으로 인해 고충받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들이 그 전에 이제 징후를 보인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징후는 언어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언어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암시를 하기도 하고요. 사는 게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뭐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좌절감의 표출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우리 가족들이 더 편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짐이 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맞아요.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할 때도 죽을 각오로 하자 이러지 살 각오로 하자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살과 죽음을 좀 쉽게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되게 문화적인 요소로,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실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이 오히려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표현을 저희가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국 사회에 뭐 1000년 전 딱 가잖아요. 그럼 거의 전쟁이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 또 터지고 나라 바뀌고 막 영토가 바뀌고 얼마나 겪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더 삶과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죽는다는 말을 안 한답니다. 전장에 나는 군인들이 제일 말 안 하는 게 죽는다는 단어랍니다. 정말 죽으니까. 이건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언어를 쓰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원효 스님이 만들어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남아메타 관세음보살. 물론 이 남아메타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뭐 대선 기신론에서 나오는 부처님 마음을 모두가 함께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 중에 있는 거야. 염불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걸 왜 제가 아유 죽고 싶이 표현보다는 옛날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절에 다니면 스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고 관세음보살해라. 세상 같은 힘든 말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남아르타부 관세음보살. 이렇게 언어를 돌렸을 때 아이고 죽겠어 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습니다. 전 꿈에서 가위 눌릴 때 간생보살 이랬던 기억이. 그렇죠. 뭐 뭐든지 좋아. 네. 네. 꿈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표현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을 겪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가족 살해하고 자살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죠. 그렇죠. 살해 후 자살인 거죠. 그래서 그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살을 미화하는, 그 가족 살해를 미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저희가 지양해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적 징후 말고도 다른 어떤 행동적 징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살 위험 신호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뭐 식습관이나 수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패턴이 심하게 변화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불면증이 되거나 아니면 잠만 자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먹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편지를 써준다든지 물건을 준다든지 어떤 신변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자살 방법을 좀 검색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본인 외모나 그런 청결 같은 거,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또 행동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어적 시그널이 됐던 행동적 시그널이 됐던지 간에 그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아채려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있게 관찰하는 게 관찰과 경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1부 때 제가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의 인터뷰 답변에 대해서 죽을 용기로 열심히 살면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두 분 다 50점 이상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왜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 해결해 봐야겠어. 그래서 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방법 잡아야겠어라는 거는 이미 그거는 이제 뭐 충분한 높은 점수인데요. 굳이 이제 언어적 표현이 이게 왜 그러냐면 판단 언어여서. 판단. 네, 왜냐면 이게 내 생각이 하라고 어떤 떠올리는 기준들이 대부분 어릴 때 부모가 주었던 말들, 우리 사회가 계속 던져줬던 전제들이 마치 어느 순간 나의 생각으로 돼서 나에게 기준이 딱 되는 순간 너무 무섭거든요. 남의 기준은 안 무서워. 내 기준이 세울 때 무섭지. 판단해서 이미 스스로가 나는 못 살아라고 했는데 또 다른 판단을 자꾸 주면은 이게 그럼 거기서 내가 판단해 그래 그러니까 난 못 살아라고 가버리면 안 되고 이럴 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이제 은사 선생님께서 저희 절에 산이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자살하러 산에 올랐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막 찾다가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알게 된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양복하고 넥타이만 풀었어요. 넥타이를 주머니에 목을 매려고 사실은 이제 넣었대요. 와서 그냥 저를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나는 왜 왔나고 왜 오셨어요? 그냥 아예 뭐 그냥 제가 가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산이 500m인데 거기를 가다가 올 것이 아닌데 근데 저희는 그냥 되게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럼 뭐 참배하시고 가라 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툇말에 앉아 계시다가 데리고 오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밥 먹고 가라고. 아유 그 사장님 밥은 먹고 가. 밥 먹고 가라고. 아니 이제 쭈뼛쭈뼛 하니까 손을 붙잡고 밥 먹으러 데려가셨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마음 돌렸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중에 그분이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가족들 나중에 한번 찾아왔어요. 자, 그때 이 세상에 먹은 밥 중에 제일 따뜻한 밥이었고 세상 죽으러 왔는데 밥을 먹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무너졌다고. 가족이 보고 싶었고 스님이 손 잡고 아이고 밥을 먹고 가. 그게 뭐겠어요? 나를 잡아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밥 먹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야? 따뜻하잖아. 밥상이 가면 우리가 가족이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떠올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어떤 애써 용기를 주려고 하거나 판단의 말보다는 그냥 밥 한 끼나 손 잡아주는 거나 그냥 안아준다든지 이러한 그 감정의 전달, 공감이 더 크다라는 힘을 저는 그때 겪어가지고 제가 5점보다 조금 낮게.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심사 위원평 5점 이유가 판단의 언어여서 5점 이하다. 그럼 우리 교수님의 심사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5점 이하인가요?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요. 뭐 사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훈계조의 말, 어떤 섣부른 충고, 그분의 경험이나 생각 같은 거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충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뭐 훈계조의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그리고 또 호기심조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얘기해봐, 막 이런 거, 얘기해봐, 막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밥 먹고 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관심 있고 너 잘하고 있어. 너는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판단 없이 얘기하는 거 있죠. 잘하고 있어라든지 밥은 먹었어? 뭐
뭐 힘든 일이 있어? 뭐 이런 어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감,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감정적으로 진심 어린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듣고 싶은 어려운 마음 상태가 어려울 때 듣고 싶은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꼭 이 자살 충동을 앞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힘듦을 겪고 있는 지인분들한테 참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공감하고 위로를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위로가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자살 상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이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경험했던 느낌에서는 이제 말을 자꾸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상대가 나에게 말을 하게끔만 해도 이거는 내가 지금 말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말 없는 말. 네, 이게 결국 그분이 나에게 계속 말을 하게 하는 거. 그거는 거창한 말은 필요 없거든요. 관심. 난 진짜 너의 관심이 있어. 맞아요. 그 관심의 표현은 쳐다보는 것도 되고. 아, 그래? 이 한마디가 그 친구가 30분을 말하게 해는 돼요. 그러니까 뱉고 나면은 돌아보는 거야. 돌아보면 스스로가 돌아봐야 돌아서지. 남이 돌려 세울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창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 친구가 말을 계속 하게끔 내가 해보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우리가 그들의 갈대숲이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세상임 교수님이 모든 교수님께 말을 할 것 같다면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논문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교수님이 나에게만 어떤 이 말을 듣고 저에게 들을 거 안전하고 편안하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나무를 했던 이유가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한 것처럼 정말 그 대나무 통이 교수님 말씀에 데워주면 엄청난 힘이죠. 우리 세상에 그 대나무 통이 없잖아. 네. 우리 교수님도 조금 구체적인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적극적 어떤 관찰과 경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 관심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면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자살의 경우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살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건강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 우리나라 주소는 어떤가요?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도 자살 예방 그 계획을 계속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상 생명존중 희망재단이 있고 그리고 자살 예방센터도 그 지자체에 40여 곳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가서 하기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작년부터 의무화됐어요. 초중고에서 무조건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의무화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상담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부족하니까 다른 외국에서 잘 된 케이스가 있으면 배워올 수 있잖아요. 네. 이 자살 예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어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핀란드의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1위인 국가잖아요. 근데 핀란드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핀란드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우울증이 그러니까 되게 추운 국가들이 이제 우울증도 높은 경향이 있고 또 독주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울증이 높은 거 이게 자살의 되게 주요 요인으로 핀란드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음주 문화도 많이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를 도입해서 그걸 많이 활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제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지금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행복도 1위를 보이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핀란드의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이과적인 마인드로 들었을 때 저에게 탁 꽂히는 답변이 이제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 행복 지수도 높이고 자살률도 낮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비만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개인의 의지박약 문제야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여러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네. 너 개인의 정서적 문제야 이게 아니라 질병으로 간주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살 충동도 그냥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즉 응급질환 정도로 규정을 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자살 전에 어디서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가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에 이르는 단계를 보면 이제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잖아요. 뭐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고립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소속감이 상실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돌아가셔서 나도 이제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게 하기도 하고 우울을 거쳐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자살 행동까지 가는 건데요.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잡아내서 거기서 뭐 가벼운 단계면 정말 코칭이나 상담 정도로 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이게 진행된 상태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병행돼야 될 텐데 이걸 사실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단계별로 발굴하고 우리가 근데 이게 도움을 구해야 또 이렇게 발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여러 체계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개입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전문화되고 좀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질병이 나면서 사망률이 높아가면은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찾으면 이게 어떻게 그 가장 빠르게 쓰는 게 약을 해서 우선 좀 완화시킬 수 있냐? 가고 그럼 그 앞 단계라고 입시비를 왜 놨어? 하면 이제 뭐 먹는 거의 문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일단 도시락을 싸왔고 누가 저희 영양 상태를 국가가 정해주진 않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염도 맞아요. 다 해서 그러니까 왜 그까지 갔겠어요? 잘 먹는 걸 참 잘해야 되고 그 체육 시간 또 시키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럼 뭐가 해야 되느냐?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낮아져. 그래도 의심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건강 검진을 국가가 계속 시켜요. 그럼 이거를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봐라. 우리 마음을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처럼 같은 구조로 이게 똑같이 거슬러 가면은 답은 똑같이 찾을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음도 건강검진을 가면 자꾸 대장 내시경도 뭐 위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마음 검진. 마음 검진하면 되거든요. 이미 너무 많아요. 이미 지금 우리 2025년에는 너무 많은 그 도구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동국대학교도 학생들이 원하면 네. 심리 검사를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신청을 하고 네. 그걸 왜 하겠어요? 너가 너의 건강 검진을 하고 마음 건강 찾고 싶으면 해봐.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될 때 말씀하신 모든 영양까지 간다. 단계별로 몸을 건강 찾는 거 다르지 아니하다.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똑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자살 시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이 자살 예방 리헵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치료, 약물 치료하고 하는 거는 어떨까요? 어떤 질병에 어떤 장기간 노출될 수, 이 질병은 재발 확률이 너무 크다. 네. 그러면 피를 3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빼갑니다. 내 피도 한 번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봐요. 그럼 당연히 네. 정해놓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네. 당연히 점검받아야 돼. 네. 이게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영역을 많이 만들어 놔서 네.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네. 자살을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확률이 맞아요. 다른 인류가 어떤 질병보다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결국 모든 재정을 암 치료에 10분의 1만 써도 제가 생각할 때 100분의 1만 써도 그죠, 그렇죠? 100분의 1. 맞아요. 네, 100분의 1만 써도 맞습니다. 네. 예, 저는 더 좋은 효과를 볼 거라 봅니다. 네. 혹시 궁금해서 말인데 이제 카운슬링 센터에도 자살 문제로 상담하는 학생들도 네. 있나요? 네. 만약 그럴 경우에 자살 충동 문제로 상담을 하고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시나요? 저도 상담센터장을, 그러니까 카운슬링 센터장을 하면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책 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카운슬링 센터에 이제 자살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 학생이 오면 저희는 바로 그 학생을 가족들과 연락해서 그 학생의 일단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족한테 알리고 카운슬링 센터를 나가서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이제 누군가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가족이든 누구든 연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계속 모니터를 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가 보고 그리고 저희는 약물 치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정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된 정신과에 이제 우리 학생을 연계해서 그쪽에서 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문제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뭐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네.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제 그 자비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자비의 전화. 이 전화는 꽤 오래됐습니다. 음.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이분들이 이러한 교육도 받고요. 불교 상담 교육도 받고 이분들 교육을 받은 뒤에 야간 시간대 이런 자살률도 올라가니까 네. 전화하고 뭐가 내가 너무 슬프고 그럴 때 전화하고 싶지 생명의 전화처럼 이런 자비의 전화가 꽤 거의 뭐 몇십 벌써 지금 제가 기억나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또 한편에 사찰이란 종교센터의 공간이 그 모든 분에게 열려 있으면서 그 모든 분들이 와서 잠시라도 그 마음을 참 한번 돌아보고 갈 수 있게끔 그 문이 열려 있잖아요. 네. 사찰도 이제 우리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스님들도 이제 그 법규 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스님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수를 받아서 어떤 네. 대화를 해줘야지 이런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좀 열어놨고 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선생님들도 이제 정규 아예 그런 선택 교육이 아니라 정규 과정 안에서도 네.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넣어서 뭐 6개월 정도 우리 교수님 모시고라도 교육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은 또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좀 더 보이게 열어놓는 거. 맞아요. 이게 보이게. 보이게 열어놓는 거. 맞아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자비의 전화. 저도. 아, 이게 좀 더 이게 더 많이 알려내고 모두에게 보이게 열어놓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를 살펴보면 자살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극심한 고통이었잖아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실천 방법, 팁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힘든 거를
받아줘야 돼요. 음. 아, 내가 진짜 이 정도, 아니, 나 너무 아파. 이 정도 너무 힘든 거 맞아. 이거 누구라도 힘들어. 이 말을 자기한테 해줘야 돼요. 이 말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너 힘들다. 너는 힘든 거야, 지금. 이걸 받아주잖아요. 이 세상 어떤 누구의 말보다 위안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위안. 우리 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 이 단계에서 잘하면 그 다음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 때 이래 힘들으면 되냐 내가 뭐 누구는 했다는데 내가 이 정도 뭐 이거 말고 나를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이미 힘든데 네. 아픈데 그럼 자기는 너 진짜 아프다. 너 이 정도 진짜 아픈 거야. 내가 그동안 너랑 같이 살았는데 네가 이 정도 아프면 너 진짜 힘든 거야. 저는 이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유학 시절에 참 힘든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 왜 안 괜찮아? 나 왜 안 괜찮지? 안 괜찮으면 아닌데,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안 괜찮아도 괜찮아. 라는 자기 위안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죠. 안 이게 괜찮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미 너 충분히 아프다. 이 정도면 너 괜찮아. 한 며칠은 못 일어나도 돼. 야, 이 정도면 너 한 달 정도는 그래. 슬프게 지내도 돼. 자기가 말해주잖아요. 네. 그는 이미 받아준 거야. 그리고 그 고통에서 나를 한 발자리 이렇게 탁 떨어내. 이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금나나 교수님 유학 생활에 그래 안 괜찮은 거 당연한 거야. 그 정도 괜찮아. 안 괜찮은 거 너무 숨기지 마. 왜 네가 아픈 걸 네가 숨기니? 이 언어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라고. 이래서 가장 큰 위안자는 자신이 돼야지. 나를 빼놓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픈 거를 인정해주고 아프다라고. 넌 충분히 아프다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대사였어요. 지금 너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너 전생 성적표야. 그러니 받아들여. 라는 하는 그런 부류의 제사였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래 이거는 내 전생의 성적표다. 받아들이자. 왜 영어로 suck it up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내 탓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내 업보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아유 그래 전생 요즘 친구들 넌 나라를 구했냐 뭐. 예, 우리 어머니들 아이고 내 업보다 하는데 업보는 선업보도 있고 악업보도 있어요. 업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업보는 당연한 거야. 그 안에 선업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던지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받아볼래? 라고 하는 걸로는 괜찮죠. 그러나 불교는 그 하나 좀 더 가면은 아까 제가 하는 대로 인생은 원래 좀 아픈 게 있어. 아픈 게 있고 오늘 아픈데 너 잘 3일 뒤에는 너 웃는다. 너 3일 전에 웃어가지고 지금 오늘 아플 수 있는 것처럼 딱 변한다. 그래 너무 그렇게 네가 붙잡을래도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불교의 3법인이거든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한 그 인과가 이제 인과까지 가셨으니 금나나 교수님은 약간 이제 불자 중에 조금은 더 한 발 더 간 거고 더 가신 거죠. 우리 상미 교수님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관찰하는데 내공이 대단한 우리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도 이렇게 힘든 시절 또 많았을 텐데 그 시절 마음의 괴로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내셨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안 좋은 일처럼 처음에 느껴져도 모든 일에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을 좀 가지려고 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하죠. 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하셨는데 너가 뭐라고 안 힘드니? 전생 호명보살님도 이 세상 인간 몸 받고 이렇게 6년 고행하시고 어머니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민족이 나중에 전쟁에 의해서 또 다 민족이 죽기도 하고 했지만은 아니 그래도
이렇게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우리 이웃 종교인 예수님도 당신이 그 죽음 앞에 그 고통 속의 죽음 앞에 인간을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다 고통이 있어. 나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너만 겪는 거 아니야. 예, 부처님도 겪으셨어.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면 부처님도 겪으셨는데 비교가 너무 높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겪는 거는 되게 작은. 당연해서 당연하니까 네. 내 마음 쓴 거에서 이 정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시간 좀 걸리는 거가 너무 뭐라 하지 말자. 시간 주면은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스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이 자살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도 그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남겨진 분들, 주변 사람들도 정말 큰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특히 유가족 분들은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참 힘들어 하는데, 만약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자살한 분의 유가족 분들한테 어떠한 위로를 해주셨을까요? 이제 실제 부처님이 이제 자식을 잃은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따져요. 지금 우리 금나나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막 부처님께 따지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죽음은 너희 아들과 누구 집에게도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없는 곳은 없어. 우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존재해. 이제 그걸 먼저 받아들이게 합니다.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떠난 사람을 통해서 왜 아파하는 내 가족이었고 왜 아파 내가 사랑했고 왜 아파하냐 그립고 왜 아파 내가 도와주지 못했고 이제 그걸 너는 지금 또 다른 누군가 할 수 있어. 이제 그 아픔을 지금 네가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잡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승화를 하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육신은 같지만 네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은 너가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그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 아프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제 그 아픔을 사랑으로 버티기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프고 있는 거야. 잊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음 기억으로 갖고 있대.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큼 미안한 만큼 지금 네 옆에 사랑해야 될 사람,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해라. 말씀하시죠. 참 그게 승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죽음은 개인의 문제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자살은 우울을 불교에서는 우울의 바다에 빠졌다 우해라고 하거든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면 건져야죠. 맞아요.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수영을 다 해서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혼자 살지 않죠. 그렇죠. 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수영을 하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고 빠져있으면 우리는 건져야 돼. 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면서 저는 제가 불교 신자라는 게 참 행운이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단 자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과 사를 통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남겨지는 이들한테는 되게 큰 아픔인데 그래도 우리 불교 신자들은 윤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이 너무 불교 신자로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인과의 가치, 인연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너머에서도 우리는 연이 될 수 있어. 그러니 그 하나의 죽음도 가벼이 보내지 않을래. 왜? 또 다른 생명을 볼 거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 죽음을 가볍게 보냈다가는 다음 또다시 우리가 삶으로 만날 건데 그러니까 불교는 하나의 죽음에도 가벼이 보낼 수 없는 거죠. 제가 프로그램 초반에 인간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이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너무 심오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사니까 하루하루를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약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되는 일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또 제가 생각한 정답이다라고 하셨는데 100점짜리 답변이 몰라야 돼요. 사는 이유를 사는 것을 이유로 붙이지 않아요. 사는 거를 이유로 만드는 순간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삶이 의미인데 이유가 왜 붙어요? 이미 삶이 이유, 그 존재의 의미가 삶. 존재의 의미가 삶. 삶이 그 모든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해서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숨을 쉬어가고 있고 숨을 쉴 때 이유를 안 붙이잖아요. 심장이 뛸 때 이유를 붙이고 뛰는 적이 없어요. 네,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삶 자체는 자체가 모두 정답이고 의미고 이유다. 삶의 이유라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제 답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영혼이 계획한 삶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이 내가 깨닫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축적해야만 하는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스스로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태어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즉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경험들은 깨닫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성껏 살아내야 된다. 저는 이런 답변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왜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나의 이유거든요. 이 모든 게 내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안에서 나의 설계이고 의지이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바로 불교에서 인과에 의해서 말하는 보살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의지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살 거야 라고 스스로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불보살이 했던 이유예요. 설계하고 그 삶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태어나 그 역할을 내가 하고 나가는 거. 그처럼 그러니까 우리 금나나 교수님이 불자가 확실한 거는 이게 본인께서는 이걸 인과론으로 말을 하진 않으셨는데 내가 이러한 원인 속에서 만든 결과들을 다시 나는 의지와 삶이라는 단어로 실현하고 있어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보호살의 삶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답변은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무로 태어날지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살자. 그렇죠.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로. 근데 인간은 열심히 살면은 근로는 잘 안 간다고 봐야겠죠. 원인은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쌓았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아직 그 정도로 사고를 매우 시간을 현재란 시간을 뛰어넘어서라도 엮여 붙일 수 있으면 어떤 거라도 다 헤어내죠. 네, 받아들이고. 네. 돌이켜보니 2002년도 때 저의 답변은 50점짜리에 불과했지만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저는 그동안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시작은 다소 무겁고 어두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자살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어두움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치유되고 저도 많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화가 저희 스스로들이 하면서도 더 많은 의지가 생기고 제 스스로도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스님으로서는 더 뭐 해야지? 계속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드는 모든 마음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손잡아 줘야 되고 더 귀 열어서 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 마음들을 또 일깨워주는 시간이어서 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두 분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역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런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와 가치 있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리더십 주제에 안성맞춤인 두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 중림사의 선지 스님입니다. 호랑이 등 위에 탄 것처럼 내릴래야 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 같이 탄 배가 그 피안으로 잘 가도록 입으로가 아니라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싫은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식한데 용감하고 소통을 못하면 그 조직이 굉장히 크게 위험해지고 최악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님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